예전에 평양에서 부잣집 아들이었다가 꽃제비 생활을 하신 성주 씨는 왜 꽃제비가 되셨던 거예요? 사실 저희 가족은 이제 김일성이 있을 때까지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 있을 때죠. 교과서에서 배워주는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그런 글귀가 제 눈에 하고 일치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북한은 범죄도 없고 살인도 없고 뭐 총살도 없고 정말 깨끗한 나라. 그래서 깨끗한 나라로 믿었죠. 그러다가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김정일이가 이제 유훈 통치라는 걸 하거든요. 김일성이 죽기 전에 말을 남긴 걸 가지고 북한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유훈 통치지 그 3년 동안 아버지의 그 사람들을 슬슬 이렇게 청소하는 작업,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니까 상관이 없어지게 되면 엄청 열받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모인 자리 술자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없는 북한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김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말했던 그 워딩이 이제 보고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냥 짐을 싸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평양을 나왔죠. 나와가지고 간 곳이 함경북도 경성군이라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좀 가니까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갈아타야 된대요. 기차를 딱 갈아탔는데 기차에 어떻게 그 추운 겨울에 창문이 없는 거예요. 기차에? 기차에 창문. 영하의 날씨에도? 비닐방막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객차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의자를 다 드러낸 거예요, 사람들이. 의자 그 농게 자리를 차지하니까 다 드러내 거기에 빼곡빼곡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디 가냐 하니까 아버지가 딱 하시는 말씀이 지방에 가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다시 평양으로 올라올 거다. 아버지는 그거를 믿으셨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숙청된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잠시 혁명화 간다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혼나는 거다? 실제로 그랬다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렇게 갔는데 참 놀랐어요. 왜냐면은 집을 봤는데 집이 평양에 있는 개집, 개우리보다 더 못한 집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 실수로 북한에서는 이거를 말반동이라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말반동. 말반동에 걸려서 이제 추방된 거죠. 이 성주 오빠네처럼 권한행군식의 말반동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살던 자강도에 혁명화로 평양에 계시던 분들이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와요. 그분들은 출신 성분 자체를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이분들을 개돼지 취급을 해요. 지방에 있던 현실은 갭 차이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엄청났죠. 왜냐면 저희가 지방에 갔을 때 더 충격이었던 것은 아버지가 이제 저를 새로운 학교에 인민학교에 이제 저를 편입시켰는데 교장 선생님이 종을 땡땡땡 치더니 학생들 다 이제 운동장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장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3교시가 끝나고 총살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총살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총살 구경.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놀랐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짝꿍한테 영화 개봉했냐 물어봤어요. 영화 보러 가느냐 하니까 아니래요. 정말 총살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아가지고 그냥 친구들이 뭐 노래 부르고 줄 맞춰서 걸어가니까 저 따라갔는데 재수가 2명 있었어요. 여자,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키가 작으니까 아이들을 제일 앞에 쪼로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린 것도 없이 그냥 재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이라고 그냥. 네, 그리고 나가지고 보위부 지도원이죠. 3명이 나오더니 그 여자한테 먼저 총을 쏘는데 한 사람이 3발씩 쏘는 거예요. 한 명이 9발을 받았어요. 제목은 간단해요. 중국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남조선 선교사를 만났대요.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북한에 들여왔대요. 반역죄, 탕탕탕탕, 9발. 저학년도 그걸 11살이었어요. 11살이었어요. 5살 때도 보여요. 11살요.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 없고 장마당에서 나오면 장마당 길목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공개총살 현장으로 몰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이렇게 뒤에다 업고도 이렇게 눈을 막아주면 보현이 와가지고 아이한테 똑바로 한 거 가르쳐줘야지 왜 눈 가리냐고 막 이 엄마의 정치적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보게. 이게 90년대 중반에 아이들에게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가 94년도 권한행군 오고 김정일의 정권을 잡으면서 공포 통치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이 총살 장면을 보여주면서 너네도
끽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심어준 건데 국제사회가 그때만 하더라도 아연실색했어요. 못 믿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아까 오빠가 구경 간다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아이들은 진짜 구경 가요. 네, 처음엔 무서워하다 나중엔 구경 더 가요. 슬픈 게 제 주변의 친구들은 총 빵빵 쏘면 거의 탄피가 날리잖아요. 네. 탄피를 기념품으로 맞아요. 먹거리 만들고 막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총이 땅 쏘면 탄피가 나고 앞에 그 탄두 이제 탄두가 나가면은 사람을 간통하고 벽에 가서 박히거든요. 애들이 그걸 파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람이 미친 거예요, 완전.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무서워서 애들이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나가지고 저는 그 다음날 학교 안 갔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밥도 못 먹고 계속 구역질하고 토를 하니까 먹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죠. 사람 2명 죽이는 걸 봤다.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옆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그게 한두 번이니까 첫 번째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래요.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일상이라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는 없던 네, 일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럼.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저한테 그러시길래 제가 내일부터 아버지 따라 산에 가서 나무하고 약촉하겠다고. 아유, 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학교를 안 갔죠. 아니 그렇게 해서 1년을 버틴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랑 같이 이제 버틴 거죠. 1년을 버텼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이미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만 시간을 달래요. 중국에 가서 맛있는 꽈배기하고 사탕을 갖고 온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지 말라고 했지. 왜냐면은 제가 총살하는 걸 봤잖아요. 중국 가다 잡히면 이거는 혁명화 기간 동안에 또 맞아요. 죄를 범하면 이거는 그냥 총살이죠.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이제 집을 떠났죠. 집을 떠난 다음에 어머니가 또 식량 구하러 집을 나가셨고 사실은 어머니 소식은 아직도 몰라요. 어머니가 나갈 때 제가 잘 때 나가셨어요. 편지를 머리맡에 이제 놓고 나가셨는데 편지 내용도 그렇게 뭐 구구절절하지 않았어요. 가마솥에 강냉이 죽을 끓여놨다. 먹어라. 어머니가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다. 강냉이 죽이 다 떨어지면 그때 물하고 소금을 꼭 챙겨 먹어라.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부터 물하고 소금을 먹는데 사람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물하고 소금만 먹으면 몸이 부어요. 풍선처럼 부어요. 그때 처음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 집에 갔었죠.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꽃제비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처음 음식을 달라고 했어요.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저를 데려간 곳이 장마당이었어요. 장마당에 데려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너 식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친구가 훔쳐먹던 덮쳐먹던 빌어먹던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처음에는요. 빵 하나 좀 주세요라는 말이 입에서 안 안 나와요. 나오지.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창피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빵 파는 데 가가지고 가만히 서서 한 2시간 정도 서 있었어요. 빵만 쳐다봤어요. 아주머니가 빵을 두 조각을 주더라고요. 먹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갔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훔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잡혔죠. 왜냐면은 하도 이제 훔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빵에다가 소쿠리에다 빵을 담아놓고 그 위에다 국물을 쳐놔요. 그럼 손은 들어가는데 빵을 잡으면 손이 커지잖아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엄청 맞았죠. 맞고 나니까 그때 용범이라는 친구가 12살이었어요.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12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야, 죽을래 살래?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훔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꽃제비 생활을 시작했고 사실은 북한에서 꽃제비라고 하면 벌레예요. 평양 외의 아이들은 그 거지예요. 처음에는 주워 먹고 훔쳐 먹고 나중에는 이게 꽃제비도 약간 게임 하다 보면 우리가 레벨을 깨잖아요. 주워 먹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쓰리를 하게 돼요. 쓰리가 뭐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 꽃제비들이 정말 빛의 속도거든요. 네. 스치기만 하면 몸에 있는 거 다 털려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항상 부모님들이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잘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순간 내에 없어져요. 그래서 먹는 게 장마당에서 먹는 게 전쟁이에요. 꽃제비들 피해서. 그러다가 이렇게 잡히면 이게 엄청 이제 맞고. 레벨이 한 중간 정도 되는 단계. 이게 중간이라고. 상위 레벨 뭐 상위 레벨. 그럼 상위 상위는 이제 저희가
그 혹시 면도칼 아세요? 네. 양날 알죠, 면도칼. 네, 네. 여기다 끼거든요. 2개를 껴요. 옛날 소매치기들 주로 네, 그래, 두 개를 그래. 끼고 그리고 면도칼은 항상 어디다 보관하냐면 여기 카라 밑에다 보관을 해요. 저희가 7명이면 조가 있어요. 3명이서 하면은 따는 사람 있고 빼는 사람 있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다. 근데 왜냐면은 한 사람이 하면 100% 잡혀요. 그치. 100%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따고 지나가면서 살짝 그 사람의 시선을 분산을 해놔요. 그리고 꺼내면서 이 사람의 시선을 다시 2차적으로 분산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뭐야 이러면서 이미 마무리가 된 아, 상태예요.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갑이 없네 이러고 이렇게 주섬주섬 하면은 이미 그 자리는 그냥 저희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꽃잡이 잡잖아요. 벌써 얘네들 없어요. 이게 벌써 다 딸래 어디 갔어요. 전충희 씨는 꽃제비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꽃제비가 하게 된 게 돼지풀 때문에. 돼지풀이요? 네. 돼지풀이 뭐예요? 돼지풀 있어요. 말 그대로 돼지가 먹는 풀인데 저랑 아버지가 같이 살고 어머니랑 동생이 함께 살았었는데 갈라서 살았었거든요. 이불 돌기 위해서 그래. 네. 그때는 진짜 학교도 못 다니고 하루는 나무하러 갔다 오고 하루는 뭐 나무를 패서 청진장마당에다 팔고 뭐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도중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서 그렇게 먼저 살았었는데 살던 도중 저희 동생이 어머니가 데리고 떠났었잖아요. 근데 떠났다가 어머니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동생을 이렇게 버려두고 네 가신 거예요. 그걸 저희 동네에서 행방꾼 하시는 분이 보시고 저 충일이 동생이네 하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데리고 온 걸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영상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막 완전 영양실종 걸려 있고 딱 그 상태였거든요. 저희 동생이. 귀여서. 정말 네 그걸 보면서 그때는 어머니도 많이 원망했었고 솔직히 아버지하고 저를 두고 갔을 때는 원망을 안 했거든요. 어머니를. 왜냐하면 그분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동생을 버리고 동생이 그렇게 꽃제비를 치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온 걸 보니까 진짜 어머니도 원망스럽게 되고. 그렇죠. 네. 동생까지 오다 보니까 또 삼촌이 저희를 데려다 키웠어요. 아, 삼촌? 네, 친삼촌이 있었거든요. 같은 동네. 저는 그래도 그냥 나무상사 할 수 있었으니까 나무상사 했었고 동생은 돼지풀을 뜯으러 다녔었거든요. 여기는 사료를 다 먹이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는 뭐 솔직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돼지한테 사료를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다 보니까 풀 뜯어서 많이 먹였었거든요. 사람이 먹는 것이 이제 사료보다 이제 못한 것을 먹고 그렇게 하면 생활하다 보니까 돼지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가 원래 풀 먹고 사는 짐승은 아니거든요. 근데 풀 먹으면서 억지로 키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돼지를 어떻게 돼지가 키워 지금 사람 먹을 집에서 것도 집에서 이제 키우는데 돼지가 풀을 먹어요? 먹어요. 잘 풀 먹는데 먹어요. 그 돼지가 지금 그 가치로 따지면 우리로 말하면 뭐 시골에서 이제 뭐 아파트 가격만큼이라도 될까요? 진짜요? 거의 이제 그 돼지 한 마리가 집을 이제 시골집을 팔아서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재산인데. 그러니까 큰 1호 재산인 거죠. 맞죠? 저희 삼촌에게는 또 돼지가 네 중요했으니까. 삼촌네 돼지. 네. 삼촌의 돼지지. 그러니까 눈치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왜 꽃제비가 되는 거예요, 돼지풀 때문에? 제가 청진에 나무 팔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여기로 말하면 아이스크림이죠. 북한에서는 까까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까까오를 제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까까오를 사가지고 가려고 하면 까까오가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풀 뜯으러 가야 되는 동생을 함께 데리고 청진 그 시장에 같이 까까오 나간 거예요. 사주려고. 그러니까 그거 못 들고 오니까 동생들 주고 싶은 거야. 형이. 먹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동생이 네. 그래서 동생을 사 먹였는데 근데 딱 그날따라 삼촌이 그 장례 나온 거예요. 삼촌이 장에 나와서 저희 그 동생이랑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삼촌한테 엄청 맞았거든요. 풀 뜯으러 안 가고 네. 깎아 먹고 간다고. 맞아요. 풀 뜯어야 되는데. 꼭 동생한테 먹어보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건 또 저희 동네는 팔진 않고 그때 동생도 맞고 저도 맞고 처음엔 청진역에서 꽃제비를 했었고요. 그러던 중 저 같은 경우는 또 북한의 대형단 책임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고 대형단에 한번 가보자. 네, 대형단에 가면 영화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꽃제비의 아이들을 그 책임비서가 받아서 걔네를 키워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방랑자들을 도안전국으로 호송하는 중입니다. 호송? 무슨 죄를 진 총각들이라고 호송이? 됐어. 동문 가보. 아저씨, 우리를 쫓아내나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갈 대로 가도 좋아. 우리 일하겠습니다. 어? 저러다 진짜 사람 많이 빠졌어요. 아유. 여보, 우리 집에도 딸이 생겼어. 내가 여기 오느냐? 엄마. 저걸 보고 찾아갔구만. 아유, 저걸 믿으면 어떡해. 너무 순수하다. 엄마, 얘는 누가지 데리면서 정말 이렇게 가십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만들 하라는데. 너무들. 기억이 나겠네, 딱 그게. 네, 저는 그게 딱 확실하게 기억이 나서 차라리 대형단 한번 가보자. 먹을 거 찾아가보자. 있겠다. 네. 그래서 대형단을 가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대홍단에 우리가 익히 그 들었던 그 감자. 감자, 왕 감자 거기 그게 맞나요? 그쵸? 네, 맞아요. 진짜요? 네. 둥글둥글 왕감자대 한간 감자 아, 귀여워. 청진에서 대웅당 굉장히 멀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 멀죠. 청진에서 대형단까지 가려면 일단 저는 무산으로 해서 갔거든요. 무산까지는 그래도 기차가 있어요. 무산에서부터 연사까지는 날이 좀 저물기 시작할 때부터 걸었는데 령을 몇 개 넘고 또 연사 쪽에서부터는 서비스 차, 그러니까 북한에는 화물차를 여기서 버스처럼 타고 다녀요. 네, 근데 뭐 그때 당시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차가 떠날 때 뒤에 매달려서 가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가고 해서 대형단까지 도착을 해서 대형단 책임비서를 찾아가려고 했었죠. 네. 갔더니 그 책임 비서가 있던가요? 아니요, 책임비서는 솔직히 저희 같은 사람이 책임비서를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거는 네, 방금 영화처럼 그냥 선전 내용이었었고 책임비서는 못 만난 대신 그 경비 감자 서시는 분인데 그 자기 경비 그 막인데 그걸 빌려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자면서 감자도 마음대로 먹고 있으라고. 진짜? 네. 착한 분이다. 그렇죠. 제가 그 속에서도 진짜 좋은 분 만나서 감자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기는. 96년, 97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대외적으로 꽃제비는 없다였어요. 가짜뉴스다. 요즘 말로 가짜뉴스다 했었는데 97년, 98년, 99년 되면서 사회적으로 꽃제비가 양산되니까 그렇지. 당국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북한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만든 이유가 북한 주민들에게 꽃제비가 있다는 걸 인정하되 이 꽃제비들은 우리 당국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품으로 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 걷어들일 수 있다. 개인의 비극이지 저건 국가의 비극이 아니야. 그런 거죠. 우리 국가는 그래도 품어주고 있다. 대용단으로 알아. 니네 대용단으로 못 와서 그렇다. 그러니까 대용단을 가잖아요. 근데 현실은 드라마는 달랐던 거죠.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또 전충일 씨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그럼 감자를 먹으면서 대웅단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근데 감자를 구워 먹으며 살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를 소금도 없이 감자만 구워 먹으니까 사람이 진짜 입술이 다 터갈라지고 네, 감자만 또 먹으니까 아 다시 청진에 가자 그러던 찰나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도 저랑 똑같이 대형단 책임서 영화를 보고 대형단에 찾아온 거예요. 네. 그걸 믿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은 2명이서 왔었거든요. 그래 또 꽃제비들끼리 또 서로 막 반가워하고 그렇지. 야 이제는 같이 다니자 해서 걔네랑 같이 다녔어요. 3명이서. 무리가 되는구나. 네. 동지지만. 그래서 3명이서 같이 다니던 도중 그 꽃제비 하는 친구 중 한 명이 예전에 한번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건너가면 중국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소리도 있었고 너가 좋아하는 흰쌀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 따라 처음으로 두만강을 건너게 된 거죠. 대형단을 통해서. 1999년 13살 때
전충희 씨 이 사진은 어떻게 가지고 있죠? 이게 중국에 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만나고. 네. 너무 어려 보인다. 아니 좋아요는 페북도 아닌데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구독이 써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구독과 좋아요. 북한식 SNS처럼. 저 위에가 원래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거예요. 네. 중국에서 한 몇 달 있다가 찍은 거죠. 그렇지. 이거죠. 그러니까 살이 올라. 네. 맞아. 볼살이. 그렇네. 지성우 의원께서는요? 뭐 제가 살던 곳은 뭐 탄광촌이고 하다 보니까 배고픔은 이제 늘상이었고 꽃제비 아이들도 이제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당시를 이제 뭐 생각한다면 뭐 어디 큰 전쟁을 한번 치른 듯한 그 안에만의 공화국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꽃제비 생활을 해보셨어요? 저도 꽃제비 했죠. 꽃제비 이제 왕초까지 했었습니다. 왕초까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흥미로워지는 것은 이제 각 개인의 어떤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꽃제비가 하나의 어떤 집단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지면 필연적으로 이제 계급도 나눠진단 말이에요. 꽃가루트가 이상하네. 앞서서 지성호 의원님께서 자랑 아닌 자랑처럼 내가 그 꽃꽂이들 사이에서 왕초였다.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네, 왕초였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귀에 지금 남아 있는데 엄청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투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뭐 키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뭐 각자가 뭐 생활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또 살아가기 어렵죠. 왜냐하면 대상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인들을 대상해야 돼, 어른들을 대상해야 돼. 그 사람들이 핍박으로부터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매 맞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고 하니까 그게 무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어린애는 더 매 맞고 막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이 그보다 더 심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힘을 이제 계속 당하다 보면 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손 봐야 되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뭐 죽기 아니면 살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초랑 지성우 의원이랑 싸운 거죠. 그렇죠. 제일 센 놈을 이제 제낀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센 놈을 이제 제낀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딱 제끼니까 이게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완전 이제처럼 어차피 한 120명 있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무리 대장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급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배급을 못 받고 아버지는 너희처럼 일하고.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꽃제비를 할 때 한 7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나이 또래가 다 비슷했고. 근데 이제 꽃제비들이 이제 한 지역의 시장에서 한 3개월 이상 되면은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 그렇지.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상인들이 저 얼굴을 다 알아봐요. 그렇겠다.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돼요. 그럼 옮기면은 그 지역에 항상 저희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또 있고. 당연히 이제 더 이제 나이 많은 형들도 있고. 그렇지.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도둑기차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냥 통행증 없이 그냥 달리는 기차에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진시 라남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라남 장마당이 있는데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가니까 거기에 저희 또래 친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물어오는 거예요. 대장이 누구냐. 무서워. 네, 대장이 누구냐. 그때까지 저희는 대장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저희 친구들이 약속을 한 듯이 다 한 발씩 뒤로 딱 물러나는 거예요. 저만 딱 이렇게 갑자기 서 있는 거죠. 영화에서 본 건데. 얘란 말도 없이 그냥 한 발씩 딱 물러 저만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친구들한테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너가 그래도 평양에서 왔고 태권도도 할 줄 아니까 싸움을 잘할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맞았어요. 주먹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졌죠. 그래서 끌고 나가가지고 한 4번, 5번 그렇게 맞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길거리 싸움은요 많이 맞아봐야 늘어요. 그렇지. 딱 맞으면은 그때 이제 주먹이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고 발이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는지 보여요. 그럼 그때 피하고 태권도 발차기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겼어요. 5번 만에? 그렇지.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뭐랄까 완전 무슨 통일을 이룬 세상을 다 오든 의견이 적절했잖아. 이러면 또 자신감이 붙거든. 그리고 자신감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럼 성준 그 시장에 보통 몇 팀 정도가 있어요? 시장에 몇 팀이라기보다 많아요. 왜냐면 이게 꽃제비도요, 뭐 가족제비, 청제비, 노제비, 군제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꽃제비가 많아요. 모임의 성격들이 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무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걸 나무만 전부 그러니까 훔치는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빨래를 해가지고 다 빨랫줄에 널거든요. 그럼 밤에 가서 그 빨래를 훔치는 친구들이 빨래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룰이 있어요. 최소한 여자는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훔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리가 쌀알 한 토를 우리가 얻어도 7등분해서 나눠 먹는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상인들이 꽃제비를 되게 무서워해요. 꽃제비들한테 상인들이 찍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곳에서 비즈니스 못 해요. 저희가 가가지고 계속 상인만 작살내고 계속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꽃제비들이 나이 든 꽃제비들이 상인들 뒤를 봐줘요. 그러니까 이게 조폭이 되는 거죠 원래. 마피아의 형성 과정이. 도착하는 자료를 그 달린 열차에서 떨고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가서 이제 석탄을 다시 넣어야 되는 상황인 도착 거죠. 전에 네, 한적한 데 던져놓는 던지고 그리고 이제 내리려고 했을 때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는데 그 뭐랄까요 이제 어떻게 상상을 못하는 그 환경이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눈을 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철길 철로하고 철로 사이에 누워져 있는데 그 보니까 저 왼쪽 다리가 60톤 화물 열차들이 그 제 다리를 밟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14살인가밖에 안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고 심지어는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숨을 쉴 때마다 피가 폭폭폭 나가는데 이 숨을 이렇게 들숨을 쉬려면 확 막혀가지고 이게 숨을 이제 못 쉬겠는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힘든 거는 그날에 뭐 영하 이제 뭐 한 8도, 10도 이제 되는 날씨다 보니까 이 잘려 있는 이쪽 그 살에 붙어 있는 쪽으로는 그 찢어지는 듯한 냉기가 들어오고. 근데 사람들은 그 제가 이제 그 철길에 쓰러져 있는 거 보는데 사람들은 다 저를 두고 자기가 부른 석탄 자르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훔친 것을 다른 사람이 또 훔쳐가요. 먼저 간 사람이 훔쳐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뛰어 넘어가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피가 다 빠지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는 것이 이제 무서워서 그럼 피를 이게 막아야 되겠다고 봤는데 이 손가락도 이제 철길에 이제 잘려가지고 여기도 막 드렁드렁 이제 매달려서 양쪽으로 피가 나는데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한 손 가지고 손에 피를 잡아야 될지 다리에 피를 잡아야 될지 이게 지금 분간이 이제 안 되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생각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필름이 지나가듯이 어려서부터 행복했던 시간이 쫙 지나가고 그다음에 공포가 이제 드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동생들이 보고 싶고 죽는다는 게 무서운 거죠. 울고 있는데 동생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는 그 철길 따라 계속 가면 오빠가 나오니까 찾아가라 했는데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빠가 지금 철길에 쓰러져 피바다가 됐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밤에 그런 거죠. 울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 무서워서 지금 12살짜리 5학년짜리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너무 춥다고 하니까 그 누더기 옷 같은 거 이제 목도리 했던 거 그걸 해가지고 다 벗어서 이제 덮어주고 죽지 말라고 또 동생이 철도 막 관계자를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막 울며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도 관계자가 나와서 이제 저를 그 뭐 시체를 이제 싣는 그런 리어커 같은 데다 싣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 리어커를 또 빌려가지고 그 석탄을 담으려고 아무 상황도 모르고 뭐 그냥 오다가 막 애가 우는 어떤 애가 막 이제 죽겠다고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보니까 다리가 잘렸고 막 지금 상황이 지금 형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되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냐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아마 새벽 몇 시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새벽 1시나 2시나 뭐 아마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병원은 큰 병원인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술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살려달라고 막 의사 이제 바지 가랑이 잡고 울고 불고 막 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수술할 이제 마취제라든가 수혈할 피라든가 이런 뭐 항생제나 이런 걸 지금 갖고 왔냐? 회령시도 작은 곳은 아니어서 앰뷸런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도 이제 그 비상약품인데 저희 같은 사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간부들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뭐 그걸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없다. 근데 저를 들어서 이제 침대에다 이런 수술 침대에다 눕히는데 마취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눈을 뜨고 지금
있는데 이제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이제 가해로 서걱서걱 이제 베는 것이 다 보여요. 근데 누더기 같은 옷을 다 자르니까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요? 마취 안 하고, 그러니까 마취할 약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누더기 같은 거 다 잘라내고 이제 그 뭐 고무 같은 거로 한 3번 이렇게 묶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을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의사가 묻는 거죠. 너 살고 싶냐? 그래서 처음엔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우리 살고 싶고 이제 세상을 다시 걷고 싶다. 그 살고 싶으면 말 잘 들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말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수술용 메스 갖다 살을 베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살을 베어내는 소리가 이 다리 살을 베어내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석석 이제 살을 베어내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영양실조 걸렸는데 뭐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발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무줄이 튕겨나간 겁니다. 이제 묶어있던 고무줄이. 그러니까 막 뺨 때리면서 난 살고 싶다면서 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냐고. 근데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가 그런 방식으로 되나? 근데 그 14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또 시간이 얼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또 톱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톱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슬픈 것은 두만강을 건널 때 제가 북한에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돌이 이제 안 된 딸 애가 있었는데 그 데리고 탈북할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온 가족이 하면 그 누군가를 도와줄 텐데 남동생도 저하고 같은 집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일하고 있다가 이제 도망치는 상황에서 어디서 만나서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애가 있었는데 애를 못 데리고 이제 탈북을 했었죠. 근데 할아버지가 있었죠. 할아버지하고 얘하고는 좀 굉장히 친하고 살아남고 남아있는 가족이 둘이다 보니까 뭐 걔에게는 할아버지가 정말 우주 같은 사람이고 근데 아버지가 내가 약속했던 거는 3개월 뒤에 내가 모시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이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 하나원이라는 그 교육기관을 나오기 한 며칠 전에 그때 어떻게 닿아가지고 전화 통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애를 만나게 됐어요. 전화상으로. 근데 애를 만나게 됐으면 얼마나 이제 기쁩니까? 저는 이제 자유에 성공을 했고 다 같이 이제 넘어와가지고 자유를 살려고 이제 너희 미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저 나왔던 것도 있는데 나와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애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연결해 준 사람이 야 그래도 아버지가 그거 하는데 왜 이제 대답을 안 하냐고. 저도 이제 뭐라 계속했어요. 근데 가만히 좀 싫어 이런 소리가 이제 수화기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싫어 계속 그러면. 근데 어른들은 계속 자초가 싫다고 막 이러던 게 마지막에 한 소리가 아빠 미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애가. 무슨 2달 반밖에 안 되는 어린애가 저렇게 통곡하며 울 일이 뭐 있냐. 그리고 밖에 나와서 북한에 이제 연락을 취해 보니까 아버지가 애를 얻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던 중에 군인들에게 체포당한 겁니다. 군인들에게 체포당한 겁니다. 체포당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고문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지금 잡혀가지고 할아버지 매 맞아 죽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지고 할아버지가 매 맞아 죽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빠에 대한 그런 분노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걸 이제 애가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애를 찾으려고 이제 정말 이제 엄청 노력을 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노력을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게 된 거는 애 못 낳는 집에 이렇게 입양 비슷하게 보내졌는데, 그래서 무슨 질병을 해가지고 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왜 내 한테는 이런 이제 고통이 있나. 할머니가 굶어 죽었잖아요. 아버지는 매 맞아 고문당해 돌아가셨고, 저는 팔다리를 북한 땅에 잃었고, 애는 이제 북한 땅에서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4대가 이제 북한 이제 김씨 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고난을 이제 겪는데,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트라우마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수술하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는 아기를 안지 못해요. 최근에 남동생이 아기를 낳았어요. 남동생이 아기 낳아, 형이 안아봐 하는데, 진짜 동생, 그러니까
앉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는 무서워가지고 앉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 그걸 이제 놓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동생들 이 방송 보면 이제 형이 왜 그거 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애기들을 이제 그 앉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이제 그걸 겪으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아원은 이제 사람이 그냥 죽어가도 진짜 병원만 가면은 살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진짜 밥도 그 막 진짜 개밥보다 못한 거 주고 진짜 그 사람이 좀 약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네, 아무튼 먹고 살기 힘든 고아원을 탈출해서 무작정 기차에 올랐다가 뭐 자의반 타의반 전국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대룡 씨가 과연 어떤 곳을 다녀왔을까요? 자, 지금 북한에서 기찻길 따라서 무산, 청진, 길주, 김책. 야, 저거 국토대장정 하셨네. 자,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 기간은? 한 2년 정도. 2년 동안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신 거예요? 그나저나요, 대룡 씨. 제가 알고 있기는 북한에서는 함부로 여행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 기차도 그 아무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꽃제비가 어떻게 기차를 타고 전국을 다 북한 전역을 다 다닐 수가 있었죠? 네, 탈 수 없긴 한데 저희는 또 꽃제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만의 그 타는 데가 있어요. 안에는 신분증도 없고 이제처럼 여행증 같은 게 없으니까 사람들처럼 안에는 못 타고 이제 그 기차가 북한을 떠나기 전에 이제 열차원이 호루라기를 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천천히 떠나는데 사람들 엄청 막 붐벼요. 막 복잡하고. 그때 그 눈 피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타는데 저는 주로 발판에 탔어요. 발판? 사람들이 그러니까 딛고 올라가는 계단, 네, 기차로 계단. 탈 수 있는 거. 네. 기차 문 앞에 거기 발판. 그거 뭐 해봤자 요만한데. 나도 기차 많이 타고 다니고. 거기 앉아서 문 닫고. 근데 기차 떠나면 문은 닫혀요. 열차원들 올라가. 그러면 지금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발판기 이렇게. 거기 잡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기차를 타는 게 아니라 달리는 기차에 매달려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발판에도 타고 지붕에도 이제처럼 타는데 지붕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 네, 이제 그 지붕이 좀 진짜 위험하긴 해요. 제가 그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함흥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 아닌데 이제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멈췄냐 하고 내려가지고 봤더니 그 지붕에서 그 사람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붕이 왜냐면 고압선이어가지고. 그렇지, 전기지 다. 네, 사람이 붙으면 그냥 죽어요. 튀어. 네, 그래가지고 저도 지붕에 이제 올라가고 하긴 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네 발판에만 타고 다녔던 거예요. 와, 발판도 위험할 것 같아. 뚜루꾼. 뚜루라는 거. 뚜루꾼이 뭐야? 뚜루꾼이 뭐예요? 아, 그 소매치기. 어린 나이에 소매치기를 어떻게 해? 아, 이제 막 살기 위해 가지고 배고프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이지. 네. 배가 들어오면은 그 아줌마들이 이제 고기를 도매하러 나가요. 그 배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북한은 차가 없으니까 이제 자전거에다가 이제 다라 같은 거 얹어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도매해가지고 위에 청 같은 거 씌우고 이제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루 같은 거 들고 있다가 그 자전거를 따라가요. 근데 무거운 거 실었으니까 빨리는 못 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자를 맞춰가지고 자전거를 따라가면서 그 고기를 꺼내요. 한 몇 마리 꺼내가지고. 아,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꺼낸다고 이렇게? 아니, 자전거 천천히 가. 걸어서 가. 그냥 살짝 뛰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훔쳐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자전거 주인이 보고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이건. 네, 눈치채면 막 소리쳐요, 막 욕하고. 네, 그러면 도망가요. 어차피. 도망가면 자전거 주인은 잡으러는 못 오지. 네, 못 오니까. 이게 있잖아, 지금. 네. 아, 그래서 그 천을 이렇게 해놓은 걸 그걸 뚫어가지고 가져서 뚫었군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씌워만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도 너무 많이 도둑질하니까 막 꽁꽁 막 묶어요, 막 엄청. 그러면 이제 막 그 칼 같은 거로 네 찢어가지고. 뜯지마, 다 쏟아지잖아요. 대야니까 대야. 네. 안 쏟아집니다. 대령 씨, 물론 이게 그 꽃집이 생활하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날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죄책감 같은 건 안 들었었나요? 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때 상황에서는 진짜 배도 너무 고프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뭐 막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진짜 그냥 죽어야 돼요, 굶어서. 네. 그래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살려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상당히 공감하는 게 이 친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한 친구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수두룩 다 굶어 죽었고 다 죽었었어요. 주워 먹고 남의 물건이라도 배낭 속에 옥수수라도 하나 뽑아 먹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얘기가 결국은 배고파서 그랬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굶어보면 얼마나 굶으신 거예요? 뭐 굶는 게 좀 거의 일상이었는데 네, 좀 그냥 있으면은 확 먹고 없으면은 굶고. 하루 종일 굶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네, 하루 종일. 며칠 굶어. 하루 종일 굶으면 진짜 기운 없고 헛거 보이고 그런다고들 하잖아요. 네, 막 빈혈 오고 막 그러긴 한데 그러면 막 그 가을 같은 때는 옥수수 밭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생 옥수수도 막 먹고. 생옥수수를 먹어봤어요. 네, 그렇게 막 배고플 때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구해서요? 아, 그러니까 막 도로에 막 이런 네, 떨어져 있는 거. 그 기차가 딱 서게 되면 기차가 이렇게 딱 철길이 있다면 여기 그 내리는 데 있잖아요. 여기 말고 철길 밑으로 다 들어가요, 애들이. 쭉 끝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왔다 갔다 해요. 뭘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밥을 먹게 되면 각밥이라든가 아니면 봉지에 이렇게 밥알이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거 뒤집어서 이렇게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다가 혹시 도중 식사가 너무 더워갖고 쉬잖아요. 그렇게 되면 치약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너무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배고픈데 버릴 정도가 되고 얼마큼씩 그러니까 밥에서 풀이 쭉쭉 일어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먹게 되면 100% 배탈 나요. 그러면. 근데 꽃제비들은 배탈 안 나요. 그 치약을 딱 꺼내갖고 먹다가 치약을 쭉 짜서 먹어요. 치약 먹게 되면 하나도 잃어요. 근데 그게 배탈 나게 되면 그건 진짜 진정한 꽃제비가 아니에요. 진정한 꽃제비가 아니야. 근데 위에서 또 활동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애들인데 뚜빠이라고 그 이제 뭐 벨따기 뭐 이제 배낭 밑에 따버리는 애들 그리고 뭐 뚜빠이라고 먹는 거를 이렇게 확 덮쳐갖고 그 순진하게 이렇게 내놓고 먹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고수들은 이렇게 숨어서 먹어요. 자기 빵이라도. 근데 이렇게 순진한 아이들은 이렇게 내놓고 먹거든요. 이거 100% 이거 먹평물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하무에 갔을 때 그랬어. 하무에 갔는데 평양은 이렇게 먹거든요, 그냥. 근데 하무에 갔는데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벌써 또 없어지고. 근데 문제는 지방은 이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이걸 던져요. 그럼 저쪽에가 딱 받아. 그럼 받고 저쪽에다 딱 던져요. 그럼 저쪽에가 또 받아요. 덤뭉치 같은 것도 순간에 여기서 빠져나가요. 지갑 같은 거. 그럼 탁탁탁탁 전기처럼 주고받아요. 그리고 어디 갔는지 없어. 그럼 얘를 잡았어요. 그러면 저쪽에가 들고 뛴 애가 난 모른다 이러면 끝났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 막 잘 때는 있어요? 네,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은 화물 그 기차가 있는데 막 거의 폐쇄되고 그냥 철길 그런 데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구석 쪽에. 네, 그런 통 안에다가 이제 겨울 같은 때 저희는 볏짚 이런 거 가득 가져다가 그래도 냉기는 좀 심한데 바람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에서 불 피우고
하면서 불을 피운다고요? 네. 아, 볏짚 속에 들어가 자는 게 아니라? 일단 볏짚은 잠자리로 한쪽에 깔아놓고 네 옆에다 불 피우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고. 꽃제비들이 모여서. 여름 같은 때는 또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비를 피해가지고 저희는 보통 그 기차방통 그 밑에서 잤어요. 막 한 그 화물 기차 같은 거는 한 3개월씩 서 있는 기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차 바퀴 밑에 이제 레루에 누워서 자는데 그게 좀 위험하잖아요. 기차가 위험하지. 안 갔어도 이제 자고 있는데 막 밤에 뭐 그 북한 승차가리라고 밤에 막 이런 차가리를 많이 해요. 막 옮기고 차를. 맞아. 저도 한번 경험한 건데 비 와가지고 네, 그 빵통 밑에 중간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예감이 안 좋아가지고 제일 끝에 가가지고 이제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 기차 지나갔어. 네. 기차 갔구나 그냥.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체격이 좀 작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밑에서 보통 그 친구들도 많았는데 막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이런 애들 보면은 다 대부분이 그 기차 밑에 자다가 그런 아이들 많아. 기차 출발해가지고 발 끄는하고 다리 끄는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애기들이 당황하면 이게 자다가 철거덕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이니까 빠져나갈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듣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이게. 차라리 거기 엎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당황하니까. 더 어린 애도 있었어요? 근데 어린애들도 많아요, 진짜로. 막 6, 7살짜리 그냥 역 근처에나 시장 근처에 그런 애들이 진짜 북한은 가는 곳곳마다 진짜 많아요. 막 그냥 역이면 역, 시장이면 시장. 해산에서는 인생 최고의 맛. 해산에서 맛본 인생 최고의 맛. 좀 이번에 좀 행복한 얘기였어. 그나마 좀 부탁인데 여기 좀 맛있는 것 좀 한번 즐거운 먹어라. 우리 좀 이제 웃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이제? 뭐 해산에서 진짜 인생 최고의 맛.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좀 이번에 좀 좋은 얘기인가요? 달달한 맛. 네. 제가 그 기차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손님들이 이제 버린 그 껍질을 봤어요. 그 뭔지는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껍질만 보고 제가 그 신기하게 뭐 가지를 삶은 건 줄 알았던 걸 이제 훔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먹었는데 그게 가지가 아니고 뭐야? 그게 바나나. 거기 가지를 껍질을 버릴 리가 없잖아. 그때는 바나나라는 걸 몰라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때 네 훔쳤는데 먹었는데 이게 가지가 아닌 거예요. 더 맛있는 맛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엄청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네 그게 바나나라는 걸 알게 되고 진짜 그게 제 그 인생의 좀 최고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바나나 봤죠? 네. 지금 좋아해요? 솔직히 잘 안 먹어요. 바나나 좋아해요.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바나나는 바나나 사주고 싶다. 오늘 가서 사 먹어야 되겠다. 송주 엄마 바나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바나나란 건 몰랐는데 그 어릴 때 우리가 그 동요처럼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무슨 원숭이? 원숭이 묶는 빨갛네 빨간 것은 사과다 사과는 맛있다 마신 것은 바나나다 하는데 그 바나나란 말만 들었지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밀수를 제일 처음으로 갔는데 그 주인집에서 그 할머니가 그 바나나를 이렇게 담아주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저는 껍데기처럼 다 먹는 줄 알고 그대로. 얼마나 노랗고 반짝반짝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글쎄 너무 그래서 이게 바나나구나 껍데기처럼 막 정신없다. 별로 껍질껍질한데 안 하고는 달고 이거 먹다가 지금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들어댄 게 얘 이거 다 안 먹을나 그래. 맛있을 것 같고 하면서 맛이 없는 게 이겁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치? 이거 이렇게 하면 그래 껍데기를 뺏겨서리 먹으라는데 정말 맛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바나나 맛이 이렇구나 하고서 중국 돈으로 100원어치를 그 바나나를 쌌단 말입니다. 그래 가져다가
겨울이니까 제 딴에는 그 뭐 훔칠까봐 잘 건사느라고 집에 이렇게 단골이 있습니다. 단골에다 바나나 지금 곰차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더. 곰차놓고 지금 다음날에 지금 또 올라오면 바나나가 없어진 거 있죠. 그래서 그리고 생뚱가도 가지만 있단 말입니다.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바나나가 얼어서 새까맣게 됐단 말입니다. 아. 그 다음에 난리 치고 지금 동네 벅적 고한답니다. 뭐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바나나를 훔쳐가서 가지를 그다 대신놨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글쎄 그 바나나가 얼고 오래 놔두면 색이 변해서 그 까만 색깔 난다는 거란 말이에요. 기차에 매달려주고 다니는데 혹시 주변에서 좀 챙겨주는 어른들 없었어요? 먹을 거를 준다든가? 네,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기차가 서면 그 옆으로 이제 흩는다고 했잖아요. 막 바퀴 밑에 그 뭐 떨어진 것도 막 주워 먹고 하면서. 네, 근데 불쌍하다고 막 먹을 것도 이렇게 주고, 네, 막 좀 상할 것 같은 거 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던 거 챙겨주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흔치는 않죠. 네. 제가 딱 경험인데 기차 이제 꽃제비들이 기차 서게 되면 쫙 훑는다고 했잖아요. 기차 딱 이렇게 서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도둑시다가 또 밥 먹고 이렇게 뭐 반찬으로 뭐 가자미라든지 이런 것들 생선가시를 딱 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확 하고 날라붙어서 해요. 근데 누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춤을 확 하고 뱉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먹을 게 날라온 줄 알고 확 달라붙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활하다 보면은 그냥 막 마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막 뭐 자기 자랑이나 뭐 잘하는 거 막 노래 그렇지. 부르라고 노래도 하고 잘해. 네 노래 진짜 잘해. 막 그렇게 해요. 그때 그 단천 쪽에 있을 때 이제 그 친구들 네랑 같이 이제 걔네한테서 배운 노래가 있는데 그 다는 기억 안 나가지고 조금만 네. 근데 그거를 불러주는 거야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밖에서 어떤 노래예요?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불쌍한 고아랍니다. 내 죽어 산천에 간데도 그 누가 나의 시체를 묻어주리여 덮어주리여 수울 석잔 부어주리여.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하네. 기막히지. 네, 근데 이게 노래가 그냥 그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이제처럼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누가 그 죽었다고 술 3잔 부어줄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그나마 이 노래는 네 아직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싸한 모둠에? 모둠회가 뭡니까 이게? 모둠회라는 게 그냥 한 명을 여러 명에서 때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터세라는 게 있어요. 터세. 저희만의 그 애들끼리도 있지. 타지 애들이 오면 어디서 왔냐 이러고 왜 왔냐 이렇게. 근데 거기 다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유독 좀 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심했던 게 제가 이제 청진을 갔는데 근데 보지 않던 애가 왔으니까 애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막 다짜고짜 막 돌로 까고 엄청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옷이나 신발이나 뭐 라이터 이런 거 다 뺏어요. 막 자기들이 입고 있던 막 그 좀 약간
낡은 거를 저한테 다 주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 제가 얻잖아요, 사람들이 져가지고. 그러면 그거 보면 와가지고 또 막 때리고 다 뺏고. 네, 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걔네가 막 가라고 한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걔네들 눈 피해 다니다 보면 이제 먹을 것도 사람들 없는 데만 다녀야 되니까 막 먹을 것도 못 먹고. 아유, 이게 뭐냐. 대령 씨는 아까 그 유랑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전역을 다 도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곳도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아니요, 한 2년 정도는 이제 그렇게 네,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정착하게 된 게 해산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막 중국이라는 지역도 몰랐는데 해산에 와가지고 그 해산에 있는 저처럼 그 부모 없는 꽃제비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걔네가 이제 중국에 가면은 막 뭐 먹을 것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네, 북한보다 훨씬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은 중국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그 중국이라는 데를 거의 한 1년 정도 중국을 다녔어요. 왔다 갔다 아니면 중국에서만? 왔다 갔다도 했는데 거의 다 잡혔어요. 한 17번 정도. 몇 살이에요, 그때는? 그때가 14살. 근데 14살이면 그냥 놔주나요? 근데 처음에 잡혔을 때는 이제 북송 됐었거든요. 그 보이부 구루장 들어갔다가 이제 한 15일 정도 있다가 나이가 어리니까 거의 7년. 네, 내보내줘가지고 그다음부터 또 다시 중국 가고 하다가 이제 엄청 그 공안들한테 많이 잡히다 보니까 진짜 그 이번에 잡히면은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잡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중국에 갔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 다니는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